당신 남편은 비서와 신혼여행을 즐기면서 당신의 이름까지 훔쳤습니다. 이 목걸이를 받으세요. 그가 당신의 재능으로 세운 왕국을 이제 당신 손으로 무너뜨리십시오. 남편의 출장 사진 속에서 비서와 신혼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발견한 한서윤은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두었던 이름과 재능을 되찾기 위해 홀로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다. 에펠탑 아래에서 만난 권태주는 처음 보는 그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와이윤이라 불렀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목걸이를 내밀며 남편이 훔친 것은 사랑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늘도 늦어. 파리 쪽 투자자들이 갑자기 일정을 바꿨어. 강민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낮고 피곤한 척했고 아내가 걱정할 만한 여지를 미리 잘라내는 억양까지 완벽했다. 한서윤은 식탁 위 태블릿 화면을 바라본 채 대답하지 않았다. 화면 속 영상은 파리의 한 특급 호텔이 올린 짧은 홍보물이었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연인들의 모습 뒤로 민재와 윤세라가 지나가고 있었다. 세라는 흰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민재의 팔에 기대 웃었다. 드레스의 오른쪽 어깨에는 서윤만 아는 비대칭 주름이 잡혀 있었다. 세상에 한 장뿐인 아직 완성하지 않은 자신의 스케치였다. 민재가 다시 물었다. 서윤아 듣고 있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영상을 멈추고 세라의 허리에 감긴 남편의 손을 확대했다. 투자자랑 같이 있어 당연하지. 지금 회의 끝나고 이동 중이야. 호텔은 어때?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곧 웃음을 섞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서윤은 화면 속 두 사람이 신혼부부 전용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냥 당신이 잘 자고 있는지 궁금해서. 민재는 안심한 듯 숨을 내쉬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내 서재에 있는 검은 파일 좀 찾아둬. 다음 컬렉션 초안이야. 세라한테 스캔해서 보내.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그 초안 누가 그렸는데? 민재가 웃음을 멈췄다. 무슨 뜻이야? 아니야. 돌아오면 이야기하자. 한서윤, 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녀는 통화를 끊기 직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민재 씨,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없어. 당신은 왜 항상 쓸데없이 불안해? 통화가 끝난 뒤 집안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서윤은 울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세라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그런 행동을 하면 자신이 초라해질 것 같아서가 아니었다. 정확히는 어떻게 분노해야 하는지 몰랐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누군가 다투기 시작하면 먼저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가 거래처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던 날에도, 결혼식 전날 시어머니가 집안의 체면을 위해 과거를 잊으라고 했을 때에도, 민재가 첫 번째 디자인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을 때에도 그랬다. 서윤은 늘 조금만 참으면 모두가 무사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태블릿 속 세라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 옷은 서윤이 지난 겨울 새벽마다 몰래 그린 것이었다. 창가에 앉아 잠든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언젠가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무대에 올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작품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가장 아래 칸에서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다. 표지 안쪽에는 희미한 연필 자국으로 Y윤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휴대전화에 새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파리의 베리테 디자인 복원재단이었다. 5번째 초대였다. 제목은 짧았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이름으로 오십시오. 서윤은 한참 동안 메일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답장을 썼다. 내일 도착하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윤은 민재의 검은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의 스케치 12장이 고해상도로 복사되어 있었고 각 페이지 오른쪽 위에는 마이리온의 내부 자산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세라의 필체로 수정 요청이 적혀 있었다. 어깨선을 더 과감하게, 원작자의 소극적인 감성을 지울 것. 서윤은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원작자의 감성을 지우라는 문장이 유난히 정확했다. 결혼한 뒤 민재가 가장 오래 해온 일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윤의 옷을 바꾸고 친구를 줄이고 외출을 제한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아내로 소개하면서도 디자이너였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택시가 공항 진입로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서윤아, 민재 출장 중인데 네가 집을 비우면 어떡하니? 서윤은 창밖에 출국장 표지판을 바라보았다. 며칠 다녀오려고요. 어디를 파리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제정신이니 남편 따라다니며 의심하는 여자처럼 보이고 싶어. 서윤은 가방 속 노트를 손으로 눌렀다. 아니요. 남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가?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제가 버리고 온 사람을 만나러요. 그게 누군데? 택시는 멈췄고 자동문 너머로 사람들이 빠르게 오갔다. 서윤은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자신이요. 파리에 도착한 날 오후 서윤은 호텔에도 들르지 않고 재단이 지정한 전시장으로 향했다. 센강 가까이에 있는 오래된 석조 건물은 외관만 보면 박물관 같았지만 내부에는 최신 보안 장치와 온도 조절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안내 직원은 이름을 확인하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곧 흰 장갑을 낀 채 그녀를 가장 안쪽 전시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5해 전 서윤이 익명으로 보냈던 스케치 3장이 걸려 있었다. 선 하나, 지운 흔적 하나까지 그대로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유리벽 가까이 다가갔다. 아래 설명에는 작가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메이선 V 에리테의 마지막 전환점을 만든 원형 디자인. 서윤의 손끝이 떨렸다. 자신이 보낸 그림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착했다는 사실도, 세계적인 브랜드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뒤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원본보다 복원본의 어깨선이 반도 정도 높습니다. 서윤이 돌아보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창백할 만큼 단정한 얼굴이었으며 양손에는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그들을 보지 않고 유리벽 속 그림만 바라보았다. 그 차이를 알아본 사람은 지금까지 2명뿐이었습니다. 서윤이 물었다. 한 명은 누구였죠? 그가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아버지.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은 누구예요? 권태준입니다. 메이선 V 에 R E 에 후계자. 그 호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정확하죠?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당신을 5년 동안 찾은 사람. 서윤은 즉시 뒤로 물러났다. 사람을 찾는 방식치고는 기분이 나쁘네요. 내 이름도 아버지도 알고 있으면서 이제야 나타났으니까. 태주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직원들에게 전시실을 비우라고 지시했다. 마지막 직원이 지나가며 그의 소매를 스쳤고 태준의 몸이 눈에 띄게 굳었다. 그는 숨을 짧게 들이마신 뒤 손목을 움켜쥐었다. 서윤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지만 묻지 않았다. 태준은 몇 초 뒤 평정을 되찾고 말했다. 당신에게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난 받은 적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내가 남편의 불륜을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인가요? 차갑게 던진 질문에 태준의 턱이 굳었다. 그 남자가 당신의 작품을 훔치고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분노보다 더 차가운 감정을 느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조사했군요. 당신이 Y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인해서 뭘 하려고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고 유리벽 옆 보안 패널에 손을 댔다. 벽 안쪽에서 얇은 서랍이 열렸고 그 안에는 서윤이 보낸 적 없는 스케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장례식 전날 그녀가 찢어버린 작품이었다.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태준이 낮게 말했다.
당신 남편이 5년 전 파리에서 이 그림을 팔았습니다. 민재가 파리에서 투자자를 만난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그가 만나려던 사람은 신규 투자자가 아니라 메이선 V 예리테의 유럽 유통망을 장악한 권혜란 쪽 대리인이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세라와 함께 호텔 스위트룸에서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있었다. 세라는 침대 끝에 앉아 휴대전화로 자신이 입은 흰색 드레스의 사진을 골랐다. 이 사진 올려도 돼요. 얼굴은 안 나오게 할게요. 민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지금은 조심해. 서윤이 눈치채면 귀찮아져. 세라가 비웃듯 말했다. 눈치채도 아무 말 못하잖아요. 대표님이 그 여자를 너무 잘 길들였으니까. 민재의 펜끝이 멈췄다. 말을 가려. 왜요? 아직도 사랑해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야. 서윤은 쓸모가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집의 보안 관리 서비스였다. 서재문이 열렸고 일부 문서가 외부로 이동했다는 알림이었다. 민재는 곧바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때 세라의 화면에 전시장 방문객이 올린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사진 속 서윤은 생강 근처에서 검은 코트의 남자와 마주 서 있었다. 남자의 여벌구를 알아본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왜 그래요? 세라가 묻자 그는 휴대전화를 빼앗듯 가져갔다. 사진 한쪽에는 전시장 홍보 문구와 작은 문양이 찍혀 있었다. 흰 왕관과 목걸이 모양이었다. 민재의 입술이 창백해졌다. 당장 권혜란 전무에게 연락해. 저 남자가 누군데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셔츠 단추를 잠갔다. 권태준, 그 사람이 왜 서윤 씨랑 있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아내의 외도가 아니었다. 서윤이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해내는 일이었다. 전시실을 나온 서윤은 곧장 태준을 떠나려 했다. 찢어버린 스케치가 남편의 손을 거쳐 파리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태준은 따라오지 않았지만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검은 차량 한 대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는 에펠탑 근처 재단 행사장까지 모시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서윤은 거절하려다 휴대전화에 찍힌 부재 중 전화 13통을 보았다. 모두 민재였다. 잠시 뒤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디야? 지금 당장 호텔로 와. 네가 가져간 자료는 회사 자산이야. 또 하나가 이어졌다. 권태준이 무슨 말을 했든 믿지 마. 그는 널 이용하는 거야. 서윤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긍긍 자신을 이용한다는 말이 누구보다 민재에게 잘 어울렸지만 그렇다고 태준을 믿을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차량에 타지 않고 걸어서 행사장으로 향했다. 겨울 저녁의 파리는 관광객과 차량 불빛으로 가득했고 에펠탑 아래 광장에는 재단의 자선 경매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서윤이 입구에 도착하자 수십 개의 카메라가 한쪽으로 돌아갔다. 태준이 검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조금 전보다 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짙은 남색 보석함을 들고 있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서윤 앞까지 걸어왔다. 그녀는 낮게 경고했다. 또 뭘 계획했죠? 태준은 대답 대신 보석함을 열었다. 안에는 백금과 희귀한 흰색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중앙의 왕관 모양 펜던트에는 서윤의 오래된 서명과 닮은 선이 새겨져 있었다. 태준이 한쪽 무릎을 꿇는 순간 광장이 술렁였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일어나요. 난 이런 쇼에 동의한 적 없어요. 태준은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정원이 아닙니다. 그럼 더 나쁘네요. 설명도 없이 사람을 무대 위에 세웠으니까. 이 목걸이를 받는 순간 당신 남편은 아내만 잃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훔친 왕국까지 잃게 될 겁니다. 서윤은 보석이 아니라 태준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오만함과 오래 기다린 사람의 절박함이 동시에 있었다.
내 왕국이 뭔데요? 당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야 할 모든 것, 목걸이 하나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건 문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그 문 뒤에 뭐가 있죠?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 남편이 훔친 디자인의 거래 기록, 어머니의 마지막 컬렉션, 그리고 와이윤에게 남긴 권리. 서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그녀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왜 나한테 주는 거죠? 원래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당신은 내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5년을 기다렸겠죠. 처음으로 태준이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서윤은 자신의 의심이 맞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보석함을 닫으려는 그의 손을 막지 않고 말했다. 받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태준이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하십시오. 지금 당장 나를 당신 어머니의 기록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요. 내가 직접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내 대신 결정하면 이 목걸이는 그 자리에서 돌려줄 겁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 순간 가까이 다가온 경호원이 그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가 스스로 호흡을 되찾을 공간을 주었다. 잠시 후 태준은 보석함에서 목걸이를 꺼내며 물었다. 제가 직접 걸어도 됩니까? 서윤은 그의 장갑 낀 손과 떨림이 남아있는 눈을 번갈아 보았다. 허락할게요. 오늘 한 번만. 차가운 금속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펜던트 안쪽에서 아주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서윤은 놀라 손을 가져갔지만 태주는 이미 물러나 있었다. 광장 건너편 대형 전광판에 재단의 흰 왕관 문양이 떠오르더니 곧 짧은 문장이 나타났다. 계승자 인증 대기. 서윤은 태준을 돌아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는 대답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재였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남편의 숨 가쁜 목소리가 들렸다. 한서윤, 그 목걸이 당장 벗어. 네가 뭘 건드렸는지 알아. 서윤은 에펠탑의 불빛 아래 서서 천천히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 봐. 내 말부터 들어. 권태준 옆에서 떨어져. 그 인간이 널 이용하고 있어. 그럼 당신은 내 그림을 팔고 내 이름을 지우고 내 드레스를 세라 씨에게 입힌 당신은 날 어떻게 이용했는데.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다. 잠시 후 민재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돌아오면 없던 일로 해줄게. 서윤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두려워했던 충돌이 막상 시작되자 생각보다 견딜만했다. 아니, 이번에는 없던 일로 만들지 않을 거야. 그녀는 전화를 끊고 태준을 향해 몸을 돌렸다. 안내해요. 당신 어머니가 남긴 것부터 내 남편이 훔친 것까지 전부 보겠어요. 태준은 검은 차량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손으로 그녀를 이끌지는 않았다. 서윤은 스스로 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기 직전 태준이 낮게 말했다. 한 가지는 미리 사과하겠습니다. 뭘요? 오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펜던트 위에서 멈췄다. 태준은 그녀의 표정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 파리에 도착한 순간부터 나는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다. 유리창 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멀어지는 동안 서윤은 자신이 남편의 거짓말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정교한 비밀 속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차량이 에펠탑 광장을 벗어나자 한서윤은 목에 걸린 펜던트를 풀려고 했다. 그러나 잠금 장치는 보통 목걸이와 달랐다. 손톱으로 작은 홈을 눌러도 움직이지 않았고 중앙의 흰 다이아몬드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2번 깜빡였다. 맞은편에 앉은 권태준은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억지로 열면 내부 인증장치가 잠깁니다.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중요한 설명을 왜 목에 걸기 전에 하지 않았죠? 당신이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명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려던 건 아닙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유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다는 목걸이는 아름다웠지만 목을 감싼 모양은 족쇄처럼 보였다. 그녀가 다시 물었다. 내가 파리에 온 건 어떻게 알았죠? 재단 초대 메일에 답장을 보낸 순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전시장 행사, 에펠탑에서의 만남까지 전부 준비한 거군요. 전시장과 행사는 원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느 길로 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서 기다렸다는 뜻이네요. 태주는 부정하지 않았다. 서유는 목걸이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다시 말해, 둘게요. 내게 정보를 숨기거나 내 선택을 대신하면 바로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말로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질문에 하나씩 대답해요. 이 목걸이가 정확히 뭔지, 왜 강민재가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내게서 원하는 게 뭔지. 태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검은 장갑을 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세 가지 질문의 답은 모두 같은 곳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보관실입니다. 메이선 부유리테의 파리 본사는 오래된 궁전을 개조한 건물과 현대적인 유리타워가 연결된 구조였다. 차량이 지하 통로로 들어가자 경비 시스템이 번호판을 인식했고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일제히 서윤 쪽으로 움직였다. 목걸이가 다시 짧게 진동하더니 엘리베이터 앞 화면에 미확인 계승자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서윤은 태준을 돌아보았다. 계승자라니요. 난 당신 가족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태준이 보안 패널에 손을 대며 말했다. 혈연 계승자가 아닙니다. 태준은 가족마, 공공세에 창작 권한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능성. 당신이 Y윤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하기 전에는 아무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강민재는 내가 목걸이를 한 것만으로 겁을 먹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태주는 층수 대신 펜던트를 바라보았다. 그 목걸이가 열 수 있는 기록 가운데 상당수가 마이로원의 성장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내 작품을 훔쳤다는 기록인가요? 당신의 작품이 어떤 경로로 거래되었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서유는 그가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신은 이미 확신하고 있잖아요. 확신과 증명은 다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증명이군요. 내가 Y윤이라고 인정하면 그 기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태준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기 직전 그가 말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의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서유는 더 물으려 했지만 문 너머에 흰색 복도를 가득 메운 수십 개의 유리 보관실이 나타나면서 말을 잃었다. 가장 안쪽 보관실에는 태준의 어머니 권미연이 생전에 완성한 마지막 컬렉션이 보존되어 있었다. 조명을 낮춘 공간에 12벌의 드레스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바늘과 실이 그대로 꽂힌 미완성 재킷이 놓여 있었다. 서유는 첫 번째 드레스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치맛단이 접히는 방향, 허리선 안쪽에 숨긴 작은 주름 어깨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비대칭 곡선이 자신이 5해 전 그린 스케치와 닮아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복 제품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서윤의 선을 이해한 뒤 완전히 다른 언어로 발전시켰다. 그녀는 유리벽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이 사람은 내 그림을 베끼지 않았어요. 태준이 대답했다. 어머니는 누군가의 작품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장 경멸했습니다. 그럼 왜 내게 연락하지 않았죠? 연락했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던 이메일 학교 주소, 아버지의 작업실 결혼 후 거주지까지 여러 번 보냈습니다. 난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태준은 준비해둔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수신이 확인된 등기 기록과 반송되지 않은 봉투 목록이 있었다. 결혼 후 주소로 보낸 세 통은 모두 강민재의 서명이 남아 있었다. 서유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날짜는 민재가 그녀에게 디자인을 그만두라고 설득하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당시 그는 해외 재단들이 이름 없는 신인에게 보내는 초대는 대부분 사기라며 자신이 모두 처리하겠다고 말했었다. 태주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권미연이 직접 남긴
음성 기록이었다. 스피커에서 병약하지만 또렷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Y윤의 선에는 사람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이 아니라 숨을 쉴 공간을 남겨주려는 배려가 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녀는 낮게 물었다. 당신 어머니는 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죠? 태주는 중앙의 미완성 재킷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는 당신의 그림이 자신을 살렸다고 믿었습니다. 태주는 보관실 옆 회의실에 얇은 계약서 한 부를 준비해 두었다. 내용은 윤의 신원 확인과 작품 복원 작업을 위한 3개월짜리 임시 협력 계약이었다. 메이선 VLE에는 서윤에게 작업 공간과 자료 접근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서윤은 과거 작품의 제작 과정과 소유 관계를 확인하는데 협력한다는 조건이었다. 서윤은 첫 장부터 천천히 읽었다. 태주는 맞은편에서 기다렸고 변호사 2명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10분쯤 지나자 서윤이 펜을 들었다. 그러나 서명 대신 조항의 줄을 긋기 시작했다. 제5조에 있는 독점 대리권은 삭제하세요. 내 이름으로 발표되는 모든 문서는 내가 직접 승인합니다. 제7조의 비밀 유지 의무는 상호 의무로 바꾸고 당신이 가진 내 개인정보의 목록도 첨부하세요. 그리고 법률 지원은 회사 지정 변호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외부 대리인을 통해 받겠습니다. 한 변호사가 당황해 입을 열었다. 한서윤 씨, 이 계약은 일반적인 보호 절차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누구를 보호하는 절차죠? 회사를요? 아니면 나를요? 변호사가 대답하지 못하자 태준이 계약서를 가져갔다. 그는 수정된 부분을 확인하고 말했다. 전부 반영하십시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부회장님, 독점 대리권이 없으면 이사회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감수합니다. 태준은 새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뒤 서윤을 바라보았다. 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까? 있어요. 내가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조항. 위약금 없이 물론이죠.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그 순간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 느꼈다.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민재처럼 웃으며 무시하지는 않았다. 새 계약서를 기다리는 동안 서윤은 보관실 안쪽 작업대에서 오래된 패턴 조각들을 살폈다. 태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왔다. 서윤은 미완성 재킷 안쪽에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배운 독특한 봉제 표시를 발견했다. 실을 3번 짧게 감고 4번째에 길게 매듭짓는 방식이었다. 그녀가 흥분한 나머지 태준에게 패턴 조각을 보여주려 몸을 돌리는 순간 손이 그의 손목 위에 닿았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다. 그러나 태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손목을 거칠게 빼내며 뒤로 물러나다가 작업대 모서리에 부딪혔다. 숨이 끊어질 듯 짧아졌고 장갑 낀 손이 떨렸다. 경호원이 달려오려 하자 서윤이 팔을 들어 막았다. 오지 마세요. 태준은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서윤은 가까이 가지 않고 3걸음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내가 만지지 않을게요. 숨부터 천천히 쉬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했던 방식대로 낮고 일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에는 나와 당신밖에 없어요. 문은 열려 있고 누구도 잡지 않아요. 바닥을 느껴요. 지금 보고 있는 것 하나만 말해봐요. 한참 뒤 태준의 입술이 움직였다. 흰실. 좋아요. 또 하나요. 당신의 노트.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리 말해줄 수는 있었어요. 약점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숨기면 약점이 사라져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패턴 조각을 작업대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도 같은 실수를 했어요. 참으면 상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줄 알았죠. 결과는 당신도 봤잖아요. 그날 밤 서윤의 한국 계좌와 공동 신용카드가 동시에 정지되었다. 은행에서 확인한 이유는 배우자인 강민재가 자산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이어 마이레온 법무팀 명의의 경고 메일이 도착했다. 서윤이 회사 소유의 디자인 자료를 무단 반출했고 경쟁 기업과 접촉해 영업 비밀을 제공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몇 분 뒤에는 한국 언론에 작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유명 패션 기업 대표의 배우자, 해외 경쟁사와 비밀 접촉.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진에는 파리 전시장에서 태준과 마주선 서윤의 옆모습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태준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기사를 내리게 하겠습니다. 서윤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내리지 마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당신 힘으로 지우면 사람들은 사실이라서 감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반박문을 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요. 태준이 멈칫했다. 서윤은 노트북을 열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을 거예요. 먼저 민재가 뭘 준비하는지 봐야 해요. 그때 윤세라의 공개 계정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다. 흰색 드레스를 입은 사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래된 이름을 되찾았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윤이라는 서명이 붙어 있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태준의 비서가 급히 확인한 뒤 말했다. 미래연이 오늘 오후 한국에서 YUN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윤세라 이사입니다. 태준이 차갑게 명령했다. 즉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서윤이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요, 지금은 두세요. 등록이 진행되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저들이 서두른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려고. 서윤은 세라의 드레스 사진을 확대했다. 오른쪽 허리선에 미세한 주름이 비틀려 있었다. 저 옷은 내 원본대로 만들면 저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민재는 그림만 가지고 있고 제작 순서는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확신이 실렸다. 이제 알겠어요. 내가 증명해야 할 건 그림을 먼저 그렸다는 사실만이 아니에요. 저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과정이에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회의실 문이 예고 없이 열렸다. 은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수행원 3명과 함께 들어왔다. 권태준의 고모이자 메이선 VLA의 이사회 부의장 권혜란이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서윤의 목에 걸린 목걸이부터 바라보았다. 정말로 외부인에게 채웠구나.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곳 출입을 허가한 적 없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허락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니지. 혜란은 서윤 앞에 멈춰서서 머리끝부터 구두까지 천천히 훑었다. 한서윤 씨라고 했나요? 한국에서는 남편, 회사 일을 도와주며 집에 있던 분이라 들었어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누구에게 들으셨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혜라는 얇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목걸이를 돌려주고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남편과의 문제는 적절한 위자료를 받고 조용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서윤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이 목걸이가 단순한 집안 물건이라면 왜 이렇게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혜란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오해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갑자기 남편의 배신을 알고 감정적으로 파리에 날아온 사람, 권력 구조도 모르면서 몇 장의 그림만 믿고 세계적인 기업의 일에 끼어든 사람. 서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틀린 말이 하나 있네요. 난 몇 장의 그림만 믿고 온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낡은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내가 만든 시간을 믿고 왔어요. 혜라는 노트를 펼쳐보지도 않고 태준을 향해 말했다. 내 어머니의 유언을 이용해 경영권을 지키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이 여자는 적합하지 않아. 서윤은 그 문장을 놓치지 않았다. 유언이라고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혜라는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직 말하지 않았니? 역시 너답구나.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고 선택했다고 믿게 만드는 방식. 태준이 낮게 경고했다. 그만하십시오. 왜 이분도 알아야지. 네 어머니가 YUN이라는 정체불명의 디자이너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서윤은 태준을 바라보았다. 뭘 숨겼죠?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보관함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그러나 서유는 마지막 페이지가 빠져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페이지 번호가 하나 건너뛰어 있었다. 이게 전부가 아니네요. 태준의 손이 멈췄다. 헤라는 만족한 듯 미소 지었다. 마지막 장에는 창작신탁의 관리 권한이 적혀 있어요. 그룹 의결권의 절반이 넘는 지분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죠. 물론 윤이 적법한 계승자로 확인될 경우에만. 서유는 목에 걸린 펜던트가 갑자기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날 찾았군요. 태준이 즉시 말했다.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유도 있었어요. 그는 부정하지 못했다. 헤란이 서류 봉투를 서윤 쪽으로 밀었다. 이제 이해했으면 현명하게 선택해요. 당신은 남편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일 뿐이에요.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기업의 권력을 감당할 사람은 아닙니다. 서윤은 봉투를 집어 헤란에게 돌려주었다. 나도 아직 내가 뭘 감당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걸 당신이 결정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헤란이 떠난 뒤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남았다. 태주는 마지막 유언장 페이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곳에는 윤이 단순한 수익자가 아니라 창작신탁의 감독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결권 관리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유는 끝까지 읽은 뒤 목걸이를 만졌다. 당신은 내가 이 권한을 받아서 고모와 싸워주길 바랐어요. 당신이 어머니의 뜻을 확인하길 바랐습니다. 대답을 피하지 마세요. 태주는 한동안 창밖의 어두운 파리를 바라보았다. 내가 현재 경영권을 지키려면 당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유는 쓰게 웃었다. 강민재는 내 그림이 필요했고 당신은 내 이름이 필요하네요. 같지 않습니다. 숨기고 이용하려 했다는 점은 같아요. 태주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서유는 계약서와 유언장 민재가 서명한 등기 기록을 차례로 가방에 넣었다. 난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 돌아가면 강민재가 준비한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내 싸움은 서울에 있어요. 아버지의 작업실도 원본도 내 이름을 훔친 사람도 거기 있으니까 보호 인력을 붙이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최소한 법률팀은 동행하게 하십시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계약서가 수정되면 서명할게요. 자료 접근도 계속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날지는 내가 정합니다. 태준의 표정에는 불안과 반대하고 싶은 욕망이 선명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한 걸음 물러났다. 알겠습니다. 서유는 문 앞에서 멈춰 그를 돌아보았다. 정말 알겠어요.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난 당신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내 것인지 당신 가문의 덫인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기록을 열어두겠습니다. 서유는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새벽빛이 파리의 지붕 위에 번지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민재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다.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후회하게 될 거야. 서유는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캡처해 별도의 폴더에 저장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남편의 허락도 다른 남자의 보호도 받지 않은 채 서울행 항공권을 직접 예약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한서유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눈을 찌푸렸다. 그녀의 귀국 일정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기자들은 이미 출구 양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한서윤 씨 메이선 브이리테에 미래연의 디자인을 넘겼다는 의혹이 사실입니까? 권태준 부회장과는 언제부터 만난 사이입니까? 남편의 출장지를 따라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보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은 서로 부딪히며 더 자극적인 문장으로 변했다. 서유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목에는 여전히 러 쿠론 블란시가 걸려 있었고 그 모습을 확인한 기자들이 더 가까이 밀려들었다. 경호 인력을 거절한 선택이 처음으로 무모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마이리온 직원들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선두에 선 법무팀장은 정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대표님께서 회사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서윤은 그의 뒤에 대기한 차량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내가 거절하면요, 회사 자료 무단 반출과 관련해 즉시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이미 시작한 것 아닌가요? 법무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기능을 켠 뒤 차에 올랐다. 호텔도 집도 아닌 미리언 본사로 향하는 동안 차량 창밖의 서울은 익숙했지만 이전과 전혀 다른 도시처럼 보였다. 그녀가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집도, 남편도, 회사도 이미 자신을 적으로 규정한 뒤였다. 미리온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는 주요 임원과 법무팀, 홍보 책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긴 테이블의 주인석에는 강민재가 앉아 있었고 그의 오른편에는 윤세라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명찰을 달고 서 있었다. 세라가 입은 짙은 청색 드레스는 서윤이 3년 전 그렸던 겨울파도 연작의 중심 디자인이었다. 민재는 서윤이 들어오자 회의를 중단시키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늦었군. 서윤은 빈자리에 앉지 않고 세라의 드레스를 바라보았다. 그 옷 왼쪽 허리선이 무너졌네요. 세라의 미소가 굳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안쪽 지지선을 먼저 고정하지 않고 겉주름부터 잡았어요. 각, 고, 세 걸음만 빠르게 걸으면 오른쪽 옆선이 뒤틀릴 거예요. 한 임원이 무심코 세라의 허리선을 바라보았다. 민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눌렀다. 지금 회사 기밀을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건가? 서윤은 그를 보며 물었다. 내가 그렸으니까 아는 거야. 민재가 준비된 서류를 앞으로 밀었다. 내가 이 디자인은 마이리온의 내부 서버에 보관돼 있었고 회사 비용으로 개발됐어. 네가 가정에서 일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해도 권리는 회사에 있다. 일부 아이디어. 감정적으로 굴지 마. 네가 완성한 건 없어. 아님이 이글, 간 내가 제품으로 만들었고 세라가 시장에 맞게 다듬었어. 서윤은 드레스의 어깨와 허리선을 차례로 살폈다. 그렇게 잘 다듬어서 옷이 사람을 끌고 다니네요. 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예상대로 오른쪽 옆선이 비틀렸고 억지로 고정한 어깨주름이 목 쪽으로 치솟았다. 회의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슬픔보다 확신을 느꼈다. 저들은 자신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왜 그 선이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민재는 임원들에게 나가라고 지시했다. 모두가 자리를 뜬 뒤에도 세라는 남아 있었다. 서윤이 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부부 사이 이야기라면 윤 이사도 나가야 하지 않나요?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세라는 회사 당사자야. 오히려 당신이 외부인이지. 그 한마디는 결혼 생활 내내 들었던 수많은 모욕보다 선명했다. 서윤은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다. 좋아. 그럼 회사 대 회사로 이야기해. 민재는 그녀 앞에 합의서 한 부를 놓았다. 서윤이 파리에서 가져온 자료와 목걸이를 반환하고 메이선 V의 리테와의 계약을 종료하며 이혼 과정에서 미래연의 디자인 권리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 대가로 민재는 상당한 재산과 함께 서윤을 과거 컬렉션의 비공개 자문 디자이너로 인정하겠다고 적어두었다. 서윤이 헛웃음을 흘렸다. 내 이름을 훔친 사람이 이제 이름 없는 자리 하나를 돌려주겠다는 거야. 민재는 목소리를 낮췄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네가 공개적으로 원작자라고 주장하면 우리 둘 다 망가져. 회사가 무너지면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어. 당신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어. 서윤의 손끝이 잠시 굳었다. 민재는 그녀가 죄책감에 약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조용히 정리하면 넌 충분한 돈을 받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이혼도 원하면 해줄게. 대신 재산 분쟁은 하지 말고 목걸이는 나한테 넘겨. 왜 당신한테 당신이 감당할 물건이 아니니까. 그 말 파리에서도 들었어. 권태준이나 우리나 같은 말을 했다면 이유가 있는 거겠지. 서윤은 합의서를 접어 민재 앞으로 밀었다. 아니, 당신들은
내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세라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서윤 씨가 갑자기 디자이너 행세를 한다고 세상이 믿어줄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공식 경력도 없고 발표한 작품도 없잖아요. 서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내 옷을 입고 내 이름까지 등록했어요. YU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먼저 사업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거죠. 당신은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 세라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턱을 들었다. 뜻이 중요한가요? 사람들은 결과를 봐요. 당신도 그렇게 믿고 싶겠지. 과정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 입고 있는 옷조차 혼자 설명하지 못할 테니까. 민재는 서윤을 향해 파일 하나를 던졌다. 안에는 권태준이 지난 5년간 수집한 자료가 들어있었다. 서윤이 대학 시절 참가했던 공모전 아버지 작업실에 폐업 기록, 결혼 후 지원했다가 철회한 채용 정보, 자주 방문한 카페와 병원, 심지어 몇 달 전 혼자 찾았던 이혼 상담소의 출입, 사진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서윤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다. 민재는 그 반응을 지켜보며 말했다. 아직도 그 남자가 널 구하러 왔다고 생각해. 이걸 어디서 구했어? 권혜란 전무가 보여줬지. 권태준은 네가 남편에게 배신당할 날을 기다린 게 아니야. 그날을 만들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어. 서윤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파리행 항공권을 예약하기 2시간 전. 재단 측이 그녀의 메일 접속 여부를 확인했다는 내부 기록이 있었다. 민재가 낮게 속삭였다. 그 남자는 네가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에펠탑의 카메라 위치까지 알고 있었어. 서윤은 합의서도 민재의 설명도 더 듣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민재가 따라 들어왔다. 그는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돌아오면 아직 끝낼 수 있어. 서윤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뭘 끝내? 이소동. 네가 잠깐 흔들린 걸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당신이 세라 씨와 파리에서 한 일도. 민재는 짜증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그건 우리 결혼의 본질과 상관없어. 우리 결혼의 본질이 뭐였는데 내가 바깥에서 회사를 키우고 당신은 안정된 생활을 누린 거야. 당신도 그걸 원했잖아. 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다. 내 그림으로 회사를 키우면서 내가 안정된 생활을 누렸다고 생각했어. 네가 못한 일을 내가 해준 거야. 넌 세상 앞에 설 용기도 없었어. 그 말은 아팠다.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아버지가 몰락한 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 숨었고 민재가 대신 발표하겠다고 했을 때 스스로 고개를 끄덕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동의했던 한 번이 평생의 권리를 넘긴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비상 버튼을 다시 눌렀다. 그래서 당신이 처음 내 그림을 가져갔을 때 막지 못했지.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니야. 민재가 손목을 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재빨리 물러났다. 손대지 마. 다음부터는 모든 대화에 변호사를 동석시킬 거야.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서윤은 열린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권태준은 서울에 도착한 그날 밤 메이선 VL 이태의 한국지사 최상층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권혜란 측은 창작 신탁의 계승자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그의 의결권 일부를 정지시키는 안건을 제출했다. 서윤이 계약을 유지하고 Y윤의 신원 확인 절차에 협조하면 방어할 수 있었지만 그녀가 거부하면 태준은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컸다. 비서가 서윤의 방문을 알렸을 때 그는 회의를 즉시 중단했다. 서윤은 문이 열리자마자 민재에게 받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뭔지 설명해요. 태준은 첫 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내부 조사 자료입니다. 내가 어느 병원에 갔는지, 누구와 차를 마셨는지, 이혼 상담소에 몇 분 동안 있었는지까지 조사했네요. YUN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정당해져요. 아닙니다. 파리에서 내가 걸어갈 길도 미리 계산했어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재단 전시장과 행사장 사이에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동선을 확보했다는 말은 결국 어디에서든 나와 마주칠 준비를 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서윤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내가 남편의 불륜을 모르고 있었다면요. 접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결혼한 여자는 자기 이름을 되찾을 자격이 없어서 당신이 그 결혼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택하고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태주는 장갑을 벗으려다 멈추고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 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합니다. 방식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린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결정을 할 때까지 관찰했어요. 당신을 강제로 움직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수백 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설명하지 않은 목걸이를 채우고 내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어요. 강요는 손목을 잡는 것만이 아니에요. 태준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스쳤다. 서윤은 가방에서 계약서와 유언장 4번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도 처음부터 보여줄 생각이 없었죠. 당신이 충격을 받을까봐 단계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였다고 말하려고요. 태주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서윤은 목걸이 잠금 장치를 가리켰다. 풀어줘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서윤 씨, 지금 풀어줘요.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로 갔다. 가까이 다가오면서도 손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했고 펜던트의 보안 장치를 해제한 뒤 목걸이를 받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흰 다이아몬드의 빛이 꺼지자 회의실 벽면의 인증 화면도 동시에 검게 변했다. 비서가 다급히 들어와 말했다. 부회장님, 계승자 인증 신호가 중단됐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권 정지안을 바로 표결에 붙이겠다고 합니다. 태주는 서윤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그대로 진행하게 하십시오. 서윤은 그의 반응에 잠시 멈칫했다. 태준이 목걸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위반을 주장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보석함을 닫아 그녀 쪽이 아니라 자신의 서랍 안에 넣었다.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약금은 없습니다. 당신의 개인정보도 외부 감사기관에 넘기고 수집 경위와 사용 내역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물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 위험을 숨기고 당신의 선택을 얻으려 했던 순간부터 그 대가는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것과 붙잡는 것은 다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과 달리 확신을 강요하지 않았다. 당신이 다시는 오지 않아도 기록은 열어두겠습니다. 당신의 작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외부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서윤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없었다. 상처가 너무 생생했고 그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이전의 잘못을 지우지도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에 말했다. 당신이 나를 찾은 이유가 정말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태주는 오래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요. 당신의 그림을 볼 때마다 어머니처럼 누군가의 이름 뒤에 갇힌 사람이 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당신이 문을 열어주면 된다고 생각했군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쥔 사람도 결국 문을 통제해요. 그녀가 나간 뒤 태주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았다. 곧 이사회 표결이 시작됐지만 그는 서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갈 곳을 잃은 서윤은 한남동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민재가 이미 출입 비밀번호를 바꾸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보다 그 집안의 모든 물건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택시기사에게 성수동의 오래된 주소를 말했다. 재개발 구역과 새 카페들 사이에 남겨진 좁은 골목 끝에는 아버지의 작업실이 아직 서 있었다. 간판의 글자는 절반쯤 벗겨졌고 철문에는 몇 년 동안 쌓인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서윤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천과 기름 녹슨 재봉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던 공간이었다.
작업대 위에는 재단 가위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거래처에서 반송된 샘플 봉투들이 매달려 있었다. 서유는 불을 켠 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아빠, 너무 늦었지.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먼지가 쌓인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남편의 외도 때문만도, 태준의 배신감 때문만도 아니었다. 자신이 오랫동안 스스로를 버려두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다. 그러나 울음이 잦아든 뒤 서유는 작업실 문을 잠그고 소매를 걷었다. 누군가 다시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아버지가 남긴 시간을 직접 찾기로 했다. 새벽까지 서랍과 보관함을 뒤지던 서유는 낡은 장부 3권과 먼지투성이 샘플 상자를 발견했다. 장부에는 원단을 구입한 날짜, 재단, 순서 샘플을 보낸 업체와 수령인의 서명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겨울파도 연작을 처음 그렸던 날짜보다 2달 전부터 아버지는 시험 원단을 주문했고 각 패턴에는 고유한 번호가 적혀 있었다. 서유는 마이레온이 법원에 제출한 디자인 등록일과 장부의 날짜를 비교했다. 최소 3개의 대표 컬렉션이 회사 설립 이전부터 작업실에서 제작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샘플을 수령한 사람의 서명이었다. 강민재가 아니었다. KH라는 영문 이니셜과 함께 메이선 V 에리테에 오래된 운송 코드가 찍혀 있었다. 권혜란이 5해 전부터 자신의 작품에 접근했다는 의미였다. 서유는 마지막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완성되지 않은 재킷 한 벌과 아버지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서유나, 그림을 훔칠 수는 있어도 손이 기억한 순서까지 훔칠 수는 없다. 네가 언젠가 돌아오면 네 손으로 증명해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 안쪽을 뒤집었다. 3번 짧게 4번째는 길게 묶인 매듭 아래에 작은 숫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 숫자는 세라가 입었던 청색 드레스의 원본 패턴 번호와 같았다. 서유는 눈물을 닦고 재봉틀 앞에 앉았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오래 멈춰있던 바늘이 천을 뚫고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 자신이 Y윤이라고 믿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 없었다. 직접 보여줄 것이었다. 성수동 작업실의 불은 사흘 동안 꺼지지 않았다. 한서유는 아버지의 장부와 남겨진 패턴을 바닥 가득 펼쳐놓고 마이레온의 대표 컬렉션 사진을 연도별로 벽에 붙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옷들이었지만 안쪽 구조에는 같은 흔적이 반복되고 있었다. 오른쪽 어깨선이 먼저 잡히고 허리 안쪽 지지선을 2번 겹친 뒤 치맛단의 무게를 분산하는 방식. 아버지가 가르쳐준 순서였다. 강민재가 가져간 것은 완성된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모른 채 외형부터 따라 한 옷에는 늘 같은 뒤틀림이 생겼다. 서유는 작업대 위에 파란 원단을 펼치고 윤세라가 입었던 드레스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다. 이번에는 그림도 보지 않았다. 손이 기억하는 대로 재단하고 3번 짧게 실을 감은 뒤 4번째에 길게 매듭을 묶었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올 무렵 완성된 드레스는 마네킹 위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떨어졌다. 서유는 옆에 세라의 드레스 사진을 세워두었다. 같은 선에서 출발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한쪽은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숨을 쉬었고 다른 한쪽은 사람의 몸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읽었다. 그림을 훔칠 수는 있어도 손이 기억한 순서까지 훔칠 수는 없다. 그 문장은 이제 위로가 아니라 증명 방법이었다. 서유는 메이선 V 에리테가 아닌 외부 기관의 창작 과정 감정을 요청했다. 권태준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결과 전체가 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과거 아버지와 일했던 재단사 2명 독립기록 보존 전문가, 패션 계약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각각 자료를 보냈다. 누구에게도 결론을 요구하지 않았다. 날짜와 번호, 원단 주문 기록 제작 순서만 비교해달라고 했다. 이틀 뒤 첫 답변이 도착했다. 아버지의 장부에 적힌 패턴 번호와
마이리온의 내부 자료에 남아있는 파일 이름이 일치했고 일부 작품은 회사 설립 이전에 이미 시험 제작된 흔적이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KH라는 이니셜이었다. 오래된 운송전표의 수령 주소는 메이선 V 에리트의 파리 본사가 아니라 서울에 있던 권혜란의 개인 자문 사무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서유는 즉시 태준이 공개한 내부 감사 자료와 대조했다. 같은 시기 혜란이 관리하던 투자회사가 미래온에 첫 해외 자금을 넣었고 그 직후 민재는 서윤의 디자인으로 만든 컬렉션을 발표했다. 서윤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는 말도 도와달라는 말도 아니었다. 권혜란이 내 아버지의 작업실 자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독립감정을 진행할 겁니다. 당신 회사가 가진 관련 자료를 외부 감사인에게 직접 제출해 주세요. 잠시 뒤 답장이 왔다.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도 당신의 승인 없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서유는 그 짧은 문장을 읽고도 바로 믿지 않았다. 다만 태준이 처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고 자신이 정한 경계 안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기억해 두었다. 독립감정회의는 서울의 한 비영리 디자인 기록센터에서 열렸다. 미래온과 메이선 V 에리트 예측 관계자, 외부 전문가,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지만 언론은 들이지 않았다. 서윤이 원한 것은 공개적인 망신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록이었다. 강민재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세라와 함께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대표의 여유가 남아 있었지만 손가락은 끊임없이 펜을 돌리고 있었다. 권혜란은 조금 늦게 들어와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태준은 회의실 뒤쪽에 서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눈이 마주쳤을 때도 고개만 짧게 숙였다. 감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 순서를 설명하자 민재가 먼저 이의를 제기했다. 가정에서 작성된 개인 장부를 회사의 공식 기록과 같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서윤은 준비한 상자를 열며 말했다. 그래서 장부만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당시 사용한 원단 조각 구매 영수증, 아버지의 작업 지시서, 시험 봉제본을 차례로 꺼냈다. 각 조각에는 산화된 잉크와 오래된 실밥이 남아 있었다. 이 원단은 미래온이 설립되기 11달 전에 구입됐고 여기 적힌 패턴 번호는 이후 회사 서버에 저장된 파일명과 같습니다. 우연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서윤은 파란 드레스를 덮고 있던 천을 걷었다. 하지만 제작 순서까지 우연일 수는 없어요. 그녀는 회의실 중앙에 2개의 마네킹을 세웠다. 하나에는 세라가 홍보 행사에서 입었던 드레스가 걸려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서윤이 작업실에서 다시 만든 옷이 입혀져 있었다. 서윤은 전문가들에게 두 옷의 안쪽 구조를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세라의 드레스는 지지선이 잘못된 순서로 박혀 있었고 원래 움직임을 위해 비워둔 공간이 장식용 천으로 막혀 있었다. 감정 책임자가 옷을 살피며 물었다. 이 차이가 원작자를 구별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서윤은 대답 대신 재단 가위를 들었다. 새 원단 한 장을 펼친 뒤 도면 없이 선을 긋고 정해진 순서대로 재단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에는 가위가 천을 가르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각 조각의 번호를 말하지 않고 뒤집어 놓았고 마지막에 모든 조각을 조립했다. 짧은 시간 안에 작은 재킷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그 안쪽에는 아버지의 장부에 기록된 것과 같은 4번째 긴 매듭이 있었다. 서윤은 민재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했지?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제품화는 회사의 역할이야. 그럼 이 순서를 설명해봐. 왜 어깨선을 먼저 잡아야 하는지, 왜 4번째 매듭만 길어야 하는지. 민재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더 크게 몰아붙이지 않았다. 침묵 자체가 답이었기 때문이다. 권혜란이 차갑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창작 과정에 관해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메이선 V 에리트의 신탁 권한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서윤은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신탁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혜란의 미소가 사라졌다. 서윤은 KH 이니셜이 적힌 운송전표와 투자회사의 자금 흐름을 화면에 띄웠다. 이 자료는 아버지 작업실에서 당신 사무실로 보낸 샘플 목록입니다. 이후 같은 번호의 디자인이 마이레온 첫 해외 컬렉션에 사용됐고 당신이 관리하던 회사가 그 직전 마이레온에 투자했어요. 헤라는 즉시 반박했다. 내 이름에 이니셜을 쓰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그래서 주소와 수령, 서명, 당시 담당 기사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기사 진술서와 보관센터에 입고 기록을 함께 제출했다. 당신은 와이윤의 작품이 누구 것인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헤라는 태준을 노려보았다. 네가 꾸민 일이냐? 태준은 뒤쪽에서 조용히 대답했다. 해당 자료는 외부 감사인이 확보했습니다. 나는 서윤 씨의 요청대로 원본 접근만 허용했습니다. 결국 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이 여자를 앞세운 거잖아. 태준은 잠시 서윤을 바라본 뒤 말했다. 그 판단을 피하기 위해 오늘부로 신탁 관련 의결에서 빠지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비서가 놀라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태준은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서윤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재는 태준의 선언이 끝나자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여유가 없었다. 정말 대단하군. 다들 한서윤의 손에 운명을 맡기겠다는 건가? 당신이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해. 당신도 결국 권력이 생기니까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잖아. 서윤은 담담히 물었다. 내가 당신을 무너뜨렸어. 이 자료가 공개되면 회사는 끝이야. 직원들은 어떡할 건데 또 직원들을 방패로 쓰네. 현실을 말하는 거야. 디자인 몇 장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수백 명의 생계를 걸겠다는 거잖아.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흔들렸을 것이다.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만으로 모든 요구를 포기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피해의 원인을 밝히는 사람과 피해를 만든 사람은 같지 않았다. 회사를 살리는 방법은 있어. 훔친 작품을 인정하고 수익과 권리를 다시 계산하고 당신이 경영에서 물러나면 돼.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만든 회사야. 내 그림으로. 내가 없었으면 당신 그림은 작업실 서랍에서 썩었어. 그 말과 함께 민재의 감정이 마침내 터졌다. 당신은 늘 나보다 재능이 있었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은 당신 선을 보면 감탄했지. 나는 투자자를 만나고 고개를 숙이고 밤새 숫자를 맞춰도 결국 당신 남편으로만 불렸어. 그래서 한 번쯤은 내 이름으로 성공하고 싶었어. 서윤은 그의 고백에서 사랑과 열등감이 뒤엉킨 흔적을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달랐다. 당신은 내 옆에서 작아진 게 아니야. 나를 지우면서 커지기로 선택한 거야. 그때 윤세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가 그녀를 돌아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앉아. 세라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저장 장치와 인쇄된 메일 묶음을 꺼내 감정 책임자 앞에 놓았다. 마이레온 내부 서버의 수정 기록과 강민재 대표, 권혜란 부의장 측 사이의 메일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세라, 지금 뭐 하는 거야? 대표님이 준비한 책임 소재 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류를 펼쳤다. 문제가 생길 경우 YUN 상표 등록과 디자인 반출은 윤세라의 독단적 행위였다고 규정한 내부 보고서 초안이었다. 처음부터 저한테 다 떠넘길 생각이었죠.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자 직원들이 앞을 막았다. 세라는 울지 않았다. 저도 서윤 씨 작품을 제 것처럼 이용했습니다. 이름을 빼앗으면 그 사람의 자리까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책임을 피하려고 이 자료를 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 혼자 시작한 일이라는 거짓말까지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 서윤은 세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세라의 선택은 양심보다 생존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사실이 증거의 가치를 없애지는 않았다. 메일에는 헤란이 마이리온의 해외 유통망을 약속하는 대신 YUN의 원본 자료와 신탁 계승 정보를 요구한 정황이 남아 있었다. 헤란은 더 이상 웃지 못했다. 감정회의가 끝난 뒤 메이선 V. 에리테의 임시 이사회가 곧바로 열렸다. 외부 감사 결과와 내부 거래 자료가 제출되면서 헤란의 의결권은 잠정 정지되었고 태준 역시 자신이 선언한 대로 신탁 관련 표결에서 빠졌다. 남은 결정은 서윤에게 달려 있었다. 그녀가 YUN의 신원을 공식 확인하고 러쿠론 블란치의 인증을 완료하면 권미연이 남긴 창작 신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회의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태주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말했다. 당신이 거절하면 신탁은 일정 기간 동결됩니다. 나는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선택을 바꾸게 만들 생각은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당신 고모 편에 서면요. 태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도 당신의 판단입니다. 당신 어머니가 남긴 회사를 잃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원한 것은 내가 회사를 소유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창작자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태준이 어머니의 유언을 자신의 권리로만 해석해왔다는 사실과 지금 그것을 내려놓으려 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이해했다. 그의 변화가 모든 잘못을 지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처음으로 결과까지 포기하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었다. 서윤은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펜던트가 손바닥 위에서 희미하게 빛났지만 곧바로 목에 걸지는 않았다. 나는 이 의결권을 개인 명의로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법무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계승을 거부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서윤은 권미연의 유언 마지막 조항을 화면에 띄웠다. 창작 신탁의 감독자는 의결권 관리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장이었다. 신탁 의결권은 한 명의 후계자나 가족이 통제하지 않도록 독립기구에 맡기겠습니다. 창작자, 제작, 기술자, 외부 감사인, 노동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고 작품 권리와 경영 판단을 분리할 겁니다. 누구도 이 지분을 이용해 디자이너의 이름을 빼앗거나 후계 싸움에 무기로 삼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한 이사가 반발했다. 그렇게 되면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서윤은 대답했다.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속도가 빠른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태주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를 보지 않은 채 목걸이를 스스로 목에 걸었다. 인증 화면에 계승 확인이라는 문구가 나타났고 곧이어 관리 구조 변경 요청이 접수되었다. 회의가 끝난 뒤 태주는 건물 옥상 정원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유리 난간 아래로 펼쳐졌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코트 자락을 흔들었다. 서윤이 다가오자 그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말했다. 축하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얻은 것보다 감당해야 할 일이 더 많을 테니까. 이제야 제대로 안 해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파리에서 당신을 만난 방식도, 정보를 숨긴 것도, 당신이 내 계획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 것도. 서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용서했다고는 하지 않을게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물러난 건 봤어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윤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장갑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모든 걸 빼앗길까봐 통제하려 했겠죠. 그렇습니다. 나도 충돌이 두려워 침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자리를 내줬고 그녀는 목걸이의 펜던트를 가볍게 쥐었다.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게 된다면 서로의 두려움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말아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믿겠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돌아서기 전 아주 잠깐 그의 옆에 같은 방향으로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한 사람 정도의 거리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강제로 만든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서로가 허락할 때까지 남겨둔 공간이었다. 독립감정 결과가 공식 기록으로 채택된 뒤에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았다. 미리언의 주가는 흔들렸고 거래처들은 계약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회사 내부에서는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다. 강민재는 이사회 의결로 대표 권한이 정지되었지만 자신이 회사를 성장시킨 공로를 주장하며 끝까지 사임을 거부했다. 한서윤은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 회의실을 찾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정정 기록이었다. 과거 컬렉션 11개의 공식 제작 문서에는 원작자 한서윤의 이름이 새로 기재되었고 미래오는 작품 사용에 따른 수익과 권리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윤세라는 내부 자료 조작과 허위 상표 신청에 관해 조사를 받았으며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제출한 기록 덕분에 모든 잘못이 한 사람의 독단으로 정리되는 일도 막을 수 있었다. 권혜란 역시 내부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메이son VERET의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회사를 지키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누구도 창작자의 이름을 지워야만 유지되는 질서를 보호라고 부르지 않았다. 서윤은 그 모든 소식을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뒤 짧게 대답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까지 남겨주세요. 다음 사람이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증명하지 않도록요. 강민재와의 이혼 조정은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서울의 조용한 법률사무소에서 마무리되었다. 민재는 수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값비싼 정장과 흐트러짐 없는 머리로 마지막 체면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재산 목록과 권리 조정안을 앞에 두고도 서명하지 않은 채 서윤을 바라보았다. 정말 여기까지 해야 했어. 서윤은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여기까지 만든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이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갔으면 회사도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았어. 그러면 세라 씨와의 일도 내 작품도 계속 없던 일이 됐겠지.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세라와는 끝났어. 그건 실수였어. 서윤은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당신은 아직도 외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뭐가 더 남았는데 내가 나를 의심하게 만든 것.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가 재능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 더 교묘했지. 내가 약해서 세상에 나갈 수 없고 당신이 대신해야 안전하다고 했어. 내가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당신은 그걸 동이라고 불렀고.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난 당신을 지키려고 했어. 아니, 당신이 내 옆에서 작아 보이지 않도록 나를 작게 만든 거야. 서윤은 이혼 서류의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펜을 내려놓은 뒤에도 손은 떨리지 않았다. 당신을 미워하는데 남은 인생을 쓰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을 사랑으로 바꿔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민재는 그녀가 일어나려 하자 마지막으로 물었다. 처음부터 권태준을 선택한 거야. 서윤은 문 앞에서 멈췄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오해를 풀기 위해 장황하게 설명했을 것이다.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고 태준과 아무 관계도 없었으며 결혼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민재의 판단이 자신의 진실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난 당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야.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처음으로 나를 선택한 거야. 민재의 얼굴에 분노와 후회가 동시에 스쳤다. 후회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겠지. 내 선택이니까 내가 감당할게. 서윤은 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는 변호사만 기다리고 있었고 검은 차량도 경호원도 없었다. 태준은 그녀가 요청한 대로 이혼 과정에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다. 서윤은 혼자 건물을 나와 빗속에 섰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기를 기다렸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가방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내 직접 펼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결혼 반지를 뺀 손가락에는 옅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서유는 그 흔적을 숨기지 않았다. 상처가 사라진 뒤에야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성수동의 낡은 작업실은 몇 달에 걸쳐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었다. 서유는 건물을 허물고 화려한 쇼룸을 짓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아버지가 사용하던 재봉틀과 재단대, 벽에 남은 연필 표시를 그대로 보존했다. 낡은 간판 아래에는 새 이름이 달렸다. 한서윤 아틀리에. 더 이상 Y윤이라는 익명 뒤에 숨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작업실 한쪽에는 창작자들이 원본과 제작 과정을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는 보관실을 만들었고, 다른 쪽에는 경력이 없거나 집안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인 디자이너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대를 놓았다. 메이선 V 리테의 창작 신탁도 서윤이 제안한 구조로 개편되었다. 의결권은 가족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았고, 창작자와 제작 기술자, 노동자 대표, 외부 감사인이 함께 중요한 결정을 검토했다. 변화는 느렸고 회의는 이전보다 길어졌다. 일부 임원은 비효율적이라고 불평했다. 그러나 디자인의 출처와 제작자의 이름이 지워지는 일은 눈에 띄게 줄었다. 서윤은 신탁 감독자로서 필요한 회의에 참석했지만 경영자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왕좌가 아니라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왕국을 세울 수 없는 구조였다. 권태주는 파리로 돌아간 뒤 공개석상에서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경영진 재구성과 내부 감사에 참여했지만 창작 신탁에 관한 결정에서는 약속대로 물러나 있었다. 서윤은 가끔 공식 문서 끝에 적힌 그의 서명을 보았고 몇 차례 짧은 업무 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는 질문에만 답했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때는 반드시 선택권이 그녀에게 있음을 먼저 밝혔다.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다. 서윤은 처음에는 그것이 편했다. 시간이 지나자 아주 가끔 그의 침묵이 궁금해졌다. 그러나 궁금함을 그리움이라고 성급하게 이름 붙이지 않았다. 어느 날 파리지사에서 보낸 보고서에는 태준이 정기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직원 접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증상을 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알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과거의 태준이라면 약점을 숨기기 위해 보고서에서 삭제했을 문장이었다. 서윤은 그 부분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서를 닫았다. 그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변화가 보상이나 용서를 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됐다. 그녀 역시 누군가의 기다림에 보답하기 위해 사랑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 첫 번째, 개인 컬렉션을 준비하던 겨울 서윤은 가장 중요한 드레스 앞에서 계속 손을 멈췄다. 흰색 원단으로 만든 드레스는 러쿠론 블란치의 왕관 모양을 연상시키면서도 어떤 가문의 상징과도 닮지 않아야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위한 옷이라고 생각했다. 다음에는 이름을 잃었던 모든 창작자를 위한 옷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아무리 수정해도 완성되지 않았다. 함께 일하던 젊은 재단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은 이 드레스를 누가 입는다고 생각하세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밤늦게 모두가 돌아간 뒤 그녀는 마네킹 앞에 혼자 섰다.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발견한 메모파리 전시실에 유리벽 에펠탑 아래에서 목걸이를 봤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동안 그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옷을 만들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회사의 컬렉션을 위해, 이름 모를 사람에게 숨쉴 공간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입고 싶은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서윤은 완성된 치맛단을 과감하게 잘라냈다. 과시하기 위한 긴 꼬리 대신 혼자서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를 선택했고 허리를 조이는 장식도 없앴다. 새벽이 밝을 무렵 드레스가 완성되었다. 서윤은 디자인 기록의 제목란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서윤을 위한 첫 번째 드레스. 컬렉션 발표를 일주일 앞둔 날 태준이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사전 연락 없이 작업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정식으로 방문 시간을 요청하는 짧은 메일을 보냈다. 서윤은
한참 고민한 뒤 오후 5시를 제안했다. 약속 시간에 도착한 태주는 이전과 달리 수행원 없이 혼자였다. 검은 코트는 여전했지만 양손에는 장갑이 없었다. 다만 오른손 손가락이 긴장한 듯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서유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괜찮아요? 항상 괜찮지는 않습니다. 태주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3번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왜 안 돌아갔어요? 보고 싶었으니까요. 예전에 그였다면 5년을 기다렸다는 말이나 그녀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설명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짧은 한 문장뿐이었다. 서유는 그를 작업실 안으로 안내했다. 태주는 아버지의 재봉틀 앞에서 걸음을 멈췄지만 함부로 손대지 않았다. 이곳이었군요. 내가 처음 그림을 그린 곳이에요. 어머니에게 보낸 그림도요. 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말했다. 당신에게 돌려줄 것이 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러 쿠론 블란시였다. 신탁 인증이 완료된 뒤 목걸이는 메이선 VLET의 보관실에 맡겨져 있었다. 태준은 보석함을 작업대 위에 놓고 한 걸음 물러났다. 이제 이 목걸이는 경영권을 움직이는 열쇠가 아닙니다. 인증 정보는 독립 신탁으로 이전됐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박물관에 기증해도 되고 금고에 넣어도 되고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서유는 보석함을 열지 않은 채 물었다. 직접 가져온 이유는요? 처음 이걸 건넬 때 선택할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이번에는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결정했으면 했습니다. 다시 목에 걸어달라고 하면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먼저 허락을 묻겠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보석함을 열었다. 흰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차갑고 눈부셨지만 더 이상 족쇄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녀에게 부여한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지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었다. 서유는 목걸이를 들어 스스로 목에 걸었다. 잠금 장치를 채우기 어려워. 잠시 손을 멈추자 태준이 움직이지 않은 채 물었다. 도와도 됩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뒤에야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 손끝은 떨렸지만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했고 잠금 장치를 채운 즉시 뒤로 물러났다. 서유는 거울 속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파리에서는 이 목걸이를 받으면 남편이 내게서 훔친 왕국을 잃을 거라고 했죠. 그 말도 오만했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되찾을지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했으니까. 틀린 말만은 아니었어요. 민재는 많은 걸 잃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의 왕국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내 왕국도 아니었어요. 서유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내가 원한 건 내 이름으로 문 하나를 여는 일이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문 안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서유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장공부로 태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지 않았다. 거절당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답을 재촉하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아직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을 완전히 믿는다고도 못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알아가 보고 싶어요. 계획도 계약도 없이. 태준의 숨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서윤이 먼저 오른손을 들자 태준은 그녀의 눈을 보며 물었다. 잡아도 됩니까? 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닿았다. 손바닥은 차가웠고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는 놓지도 세게 잡지도 않았다. 서윤은 손가락을 조금 더 깊게 맞잡았다. 태준의 호흡이 짧아졌으나 그는 피하지 않았다. 컬렉션 발표 당일 성수동의 오래된 공장 건물은 거대한 무대 대신 길고 단순한 통로로 꾸며졌다. 관객석 첫 줄에는 유명 인사보다 재단사와 봉제기술자, 신인 디자이너들이 먼저 앉았다. 모든 의상 설명에는 디자이너뿐 아니라 패턴 제작자와 봉제 담당자의 이름까지 함께 표시되었다. 강민재는 오지 않았다. 윤세라는 조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고
권혜라는 더 이상 회사의 어떤 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었다. 태주는 가장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마지막 순서가 되자 모델 대신 서윤이 직접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만든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라 쿠론 블란치가 빛났지만 관객의 시선은 곧 무대 중앙 화면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Y윤이라는 익명의 서명이 없었다. 한서윤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박수가 터졌지만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들리던 재봉틀 소리와 파리에서 처음 자신의 그림을 다시 보았던 순간이 겹쳐졌다. 그녀는 무대 끝에서 태준을 찾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앞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서윤이 손을 내밀자 그제야 태준은 천천히 통로를 걸어왔다.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지웠던 여자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잃을 것이라 믿었던 남자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마주섰다. 이번에는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 서윤이 먼저 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같은 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